자, 첫 번째 샤워기인데요. 이 뉴스의 정체는 뭘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모바일. 샤워기와 트럼프 대통령의 모바일. 이게 어떤 뉴스일까?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독특한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서에는요. 미국의 샤워를 다시 위대하게 라고 써 있었습니다. Make American shower be great again. 이게 무슨 명령일까요? 함께 보시죠. In my case, I like to take a nice shower to take care of my beautiful hair. Stand under the shower for 15 minutes till it gets wet. It comes out drip, drip, drip. It's ridiculous. 자, 뭐 이런 행정명령도 있냐 싶겠지만 사실 이 배경이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그러니까 오바마 민주당 정부죠. 오바마 전임 정부와 바이든 전임 정부 때 이 미국 내에 있는 수자원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물을 아끼기 위해서 미국 내의 이 가정의 이 개개인의 샤워기의 수압을 제한하는 규정을 발효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내에서 그간 이 논란이 있었던 겁니다. 수도세를 내는 이 미국의 시민들이 이 샤워기를 개별적으로 선택하지 못하게 연방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과연 이 법리적으로 옳으냐 그르냐에 법리적인 논란이 있어 왔는데, 그걸 트럼프 대통령이 유머러스하게 미국의 샤워를 다시 위대하게라며 그 논란의 어떤 규정을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한 겁니다. 함께 보시죠. 자, 그래서 이 수압 제한 폐지 행정명령을 낸 것이죠. 근데 이런 설명은 온데간데 없고, 아름다운 모바일 관리를 위해 샤워를 잘하고 싶다. 모바일을 충분히 적시려면 15분은 샤워기 밑에 서 있어야 한다라는 이제 내용을 했는데 아마 미국 시민들은 굉장히 격하게 좋아할 것 같기도 해요. 박정호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그 트럼프가 1기 때도 저걸 다시 돌렸었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2기 때 하고 있는 건데, 그냥 그 기존은 anything but 바이든입니다. 바이든이 했던 건 다 바꾼다. 어떤 것은 좋지만 바이든이 했던 건 안 한다 이거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바꾸는데, 지금 저런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좌우로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것들에 대한 나르시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상 관세 뭐 이런 것들을 협상을 할 때 저런 행동을 잘 보고 이용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기업의 규제 완화를 하고 그다음에 개인의 자유를 더 주겠다, 이런 쪽에서의 저런 행동을 한 건데 재밌습니다. 재밌다. 예. 샤워할 때 사실은 이 김영주 의원님, 네. 샤워기의 수압은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예. 사실 저게 이제 부시 92년도에 저런 법이 만들어졌어요. 아, 그래요? 예. 부시 행정부 때 2.5 갤런, 9.5 리터로 수압을 낮춰야 된다. 에너지 정책법에 준해서 했고, 대한민국 국회에서도 한때 17대에 우리가 보통 수도꼭지를 이렇게 틀잖아요. 네네. 그럼 물이 계속 나오잖아요. 예. 그걸 버튼식으로 바꿨거든요. 근데 재밌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다들 합의해서 네. 가결시켜 놓고 국회 목욕탕. 국회 목욕탕 가서 왜 물이 수도꼭지를 어느 놈이 바꿨어? 법이 그렇게 바꿨던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런 에너지 정책 차원에서 네. 했는데, 자기들이 법을 통과시켜 놓고. 예, 그게 국회의원들입니다, 현재. 네. 이제 그래놓고 재밌는 것은 한 꼭지에 2.5 갤런이니까 수도꼭지를 4개짜리 만든 거예요. 10갤런. 법적인 허점을 이용한 거죠. 네. 그래도 잘 안 되니까 이게 수도꼭지 협회하고 연관돼 있습니다, 산업적으로. 그러니까 표준이 달라지면 또 저런 물품을 바꿀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오바마 때 더 규제가 강화됐어요. 수도꼭지를 4개짜리로 막 만드니까. 그게 이제 이어져 왔는데, 아까 말한 대로 본인이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머리 감는데 15분 걸린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 부분은 아주 재미있는 형태의 행정명령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백악관에서 오늘 또 이 입장을 냈는데, 이 중국 관세를 125%로 올리겠다, 격상하겠다라고 했는데 부가적인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은 대중 합계 관세율은 125가 아니라 품목에 따라서 145%다. 라는 지금 얘기도 나왔거든요. 145% 관세면 이거 뭐 어마어마한 관세인데, 관련 내용 일단 함께 보시죠. 중국 관세 125, 백악관은 합계 관세율은 125가 아닌 145다. 펜타닐 문제로 10%씩 2번 부과했던 20%의
관세를 더해야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미중 간의 이 무역 그리고 관세 전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그런 이유입니다. 145%의 관세다. 사실은 뭐 중국 통인 김용주 의원님과 박정호 의원님 두 분 나와 계신데 미국은 145% 그러자 중국은 그럼 우리 히토리오 안 팔아? 그러면서 미국산 물품에 우리도 85% 관세 올린다?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근데 양국이 교역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저희가 지난번 그 우원식 의장하고 중국에 갔다 왔어요. 그때 자오로지 그 의장을 만났는데 그때도 강력한 의지를 보였어요. 근데 어제 러상 장춘이라고 그 우리나라로 치면은 부의장인 사람이 왔습니다. 그래서 회담을 했는데 그 대화 중에 미국의 저런 행태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계속 몇 번이나 했습니다. 중국은 뭔가를 좀 믿고 있는 겁니까? 지금 어차피 125나 145나 올라가면 물건 안 삽니다. 어차피 안 산다. 예. 125, 145는 의미 없다. 그러니까 또 안 산다.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중국이 85%가 내수고요. 15%만이 수출을 통해서 하고 있어요. 그 15% 중에서도 미국이 한 17% 정도 되니까 뭐 크게 우리가 내수를 진작시키면 된다 이런 것이 있고 또 저희는 세 가지 볼모가 있습니다. 미국은 하나는 아이폰을 95%를 중국에서 생산하고요. 그다음에 그 지금 해열부 장관으로 간 테슬라의 그 자동차 전기 자동차는 40%가 지금 거기 생산되고 있고요. 중국에서요? 예, 또 월마트에는 중국의 상품들이 60%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때문에 어려울 뿐더러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 믿는 구석이 있군요. 예, 히토류 희소 금속 이런 것들은 한 60%를 전 세계 시장을 장악했고요. 또 95% 재료는 중국에서 합니다. 이런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강하게 나가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저렇게 강력한 트럼프의 의지에 대해서 중국은 14억의 인민이 있어요. 그 14억의 인민들이 우리 주석이 저렇게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되지 뭐 이런 마음들이 다 있기 때문에 정치 논리가 개입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속적으로 부닥치다가 적당한 때 되면 물건 좀 더 사주고 서로 협상하고 그렇게 갈 겁니다. 예. 이게 겉으로 보기와는 또 다른 이면이 있다라는 말씀이시군요. 결국 이제 재협상의 여지가 있다라는 건데 중요한 건 이제 우리나라가 이 지금 현재 우리 협상팀과 미국 협상팀이 논의 중 아니겠습니까, 김영주 의원님? 네. 다행인 것은 그래도 미국의 관심이 이제 중국과의 어떤 관세 전쟁과 자존심 싸움에 집중돼 있다 보니까 가까운 또 동아시아에서 동북아시아에서 우방국인 우리는 대한민국의 목소리를 더 반영할 여지와 이 스페이스가 커졌다 이런 또 외교가의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사실은 이제 조선을 비롯해서 우리하고 협력을 안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중국을 제어하기 위해서라도 한국이 필요하고 반도체라든지 또 사실은 뭐 조선도 한국에서 배를 만들기도 하고 뭐 예컨대 현대제철처럼 중국에 공장을 세워서 결과적으로 조선소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 결국 미국 군함을 중국에 맡길 수는 없다. 최소한 그런 입장은 그렇군요. 이제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옛날부터 배를 네. 기가 막히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배를 잘 배달하는 배달 민족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상당히 이제 일본과 한국 또 오히려 일본보다 한국이 훨씬 더 유리한 조건으로 미국과 협상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그 트럼프가 시진핑 만나고 싶다 그랬거든요. 이미 125%, 145% 되는 것은 희화화된 거예요. 정치화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한 번에 틀 수 있는 것을 위해서 기싸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협상에 유리한 고지를 위한. 그걸 아마 시진핑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네. 얼마든지 올리자 200%, 300%. 그렇지만 마지막에 극적인 타결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네. 생각하고 그럼 뭘 바꿀 것이냐에 대한 마지막 최종 담판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소식입니다. 만나보시죠. 카메라로 사진을 촬영하고 있는데 이 중국인들이 미국의 전투기와 우리 전투기 그리고 군 시설과 공항들을 몰래 촬영하다 또 붙잡혔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합동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수사 내용 함께 보시죠.
자, 중국인 10대가 지난해 최근 두세 차례 입국 기록이 더 있다라는 게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전투기를 좋아하는 중국인들이 이번에 와서 그냥 어떻게 찍다 잡힌 게 아니라는 거죠. 수사 당국의 설명에 따르면 같은 사람이 두세 차례 또 입국했던 기록이 있다는 겁니다. 이상하죠, 확실히. 이 착륙 중인 전투기와 관제 시설 수천 장 분량의 사진이 있다. 이것 또한 이상한 겁니다. 그리고 전국을 누볐다는 거예요. 공군 제10 전투비행단, 오산 공군기지, 청준 공군기지, 각각 이 착륙 전투기 F-16, 그다음에 F-35A 스텔스기, 인천, 김포, 제주공항, 부산 작전기지도 가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미 핵 항모의 입항 일정까지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것은 매우 수상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공안이다라는 얘기까지 확보했어요. 군경 국정원이 합동 수사 중인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김무식 교수님, 예. 안보 전문가신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지금 우리나라와 중국 사이에 일정 정도의 이제 안보상의 여러 가지 그 긴장 관계도 있고 협력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만 지금 저 10대 소년들이 와서 우리나라 전투기와 관련된 것들 찍은 거잖아요. 그럼 뭐 우리나라 인천공항이나 뭐 김포공항 가서 찍은 거야 뭐 공항에서 사진 찍을 수 있죠. 그러나 지금 전투기가 배치되어 있는 공군기지에 가서 사진을 찍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전투기하고 뭐 관제시설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을 찍었는데 제가 이해되지 않는 것은 물론 이제 군경이 합동으로 수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수상한 게 10대고 지금 고등학생이라는 거 아닙니까? 고등학생이 지금 학기 중 아닌가요? 제가 볼 때 그 학교를 빠지고 나왔나? 아니면 뭐 학교를 거의 자퇴했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심상치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학기 중이네요. 아, 그러면요. 고등학생이면 좀 이따가 중간고사 기간이에요. 당연히 학교에 다녀야 되는 학생인데 저 사람들이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와서 계속 반복적으로 공군기지에 있는 우리나라의 전투기 재원들에 대해서 사진을 찍었고 그 수천 장의 이렇게 분량이 있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무슨 의도가 있을 거라는 합리적 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확실하게 좀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그것이 중국이 과연 필요로 하는 군사적인 정보와 관련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미국의 F-35 전투기와 미 이 전략 항공모함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우리 한미 동맹의 중요한 전략 자산 중에 하나거든요. 이런 부분에 굉장히 민감한 그 재원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도로 어떤 또 과정을 통해서 찍게 됐는지 어떤 그 이후의 과정이 어땠는지 봐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와 관련해서 간첩법 제정 이야기가 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는 간첩을 주적인 북한만 상대로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뭐 한동훈 대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여야 간에 이런 부분에 논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첩법에 대한 명확한 이 대상을 정확히 정해놔서 북한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도 간첩 행위가 했을 경우는 엄벌에 취하는 것들을 법적 제도적으로 만들어 올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간첩법 개정에 대한 이 필요성이 제기된다라는 말씀이고 사실은 군부대에서 사진 뭐 전투기 좋아하면 찍을 수 있나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제가 국방부를 또 오래 출입했던 그렇죠. 취재 기자였잖아요. 저희 같은 이 국방부를 출입했던 취재 기자들도 군부대 내에 들어가서 사전에 협조가 된 어떤 취재 활동과 촬영을 할 때에도 명확하게 이 촬영이 허가된 것과 촬영을 해서는 안 되는 이 전략 자산에 대한 촬영을 제한하는 구분이 엄격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같은 이 취재 기자들도 저희는 들어가면 알잖아요. 이건 촬영해도 되고 이건 이 한미 양국 간의 어떤 전략 자산이기 때문에 촬영해서 공개되는 게 안 된다. 우리 국민에게 보여주는 걸 아까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와 이 경쟁 관계에 있는 혹은 우리와 적대 관계에 있는 적성국들이 그 영상을 통해서 우리 혹은 한미 간의 핵심 어떤 군 전략 자산이 영상으로서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그래서 굉장히 엄격한 룰, 규정이 있다는 거죠. 자, 이거 어떻게 처벌할 수 있겠습니까, 양 변호사님? 지금 규정으로도 이제 군사실 보호법 같은 규정으로도 이제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된 규정이 있는데 사실 이런 중국 10대들이 뭐 전투기 촬영이나 대한민국 전략 자산을 이렇게 막 수천 장을 촬영한 거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엄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게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규정으로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음에도 너무 조금 그 법정형이 낮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번 일을 기회로 이런 뭐 국가 안보와 관련된 규정들을 조금 재정비할 필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근데 이제 좀 아까 나왔던 지도를 보고 놀랐던 거는 아니 이런 중국 외국 이제 10대들이 이제 거의 뭐 대한민국 전역을 돌면서 뭐 공항이라든가 뭐 오산기지나 청주기지 이렇게 이런 걸 이렇게까지
막 거의 전국을 누비면서 촬영을 수천 장을 할 동안 도대체 이제 우리나라 이제 안보는 왜 이런 걸 이렇게 미리 사전에 견제하거나 잡아내지 못했나라는 너무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게 다 지금 문제가 된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이런 국방 안보 이런 이 안보에 이제 구멍이 생겼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준 예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국방부가 이런 안보를 지키고 안보 자산을 지키고 이제 특히 뭐 북한과의 관계나 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안보를 튼튼하게 것이 본연의 업무인데 그게 아니라 이제 군을 뭐 이제 무슨 비상계엄에 활용한다거나 그런 안보 공백이 사실 현실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네. 이 일을 계기로서도 좀 더 국방부라든가 이런 안보 관계자들께서 더 이런 일이 없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여당에서는 민주당이 간첩법 개정을 막고 있다라고 계속 비판하잖아요. 여당 설명대로라면 민주당은 왜 이렇게 간첩법 개정에 주저하는 거죠? 글쎄요, 뭐 그런 부분도 약간의 오해나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마치 무슨 뭐 북한이나 중국이나 이런 부분을 마치 민주당이 옹호하는 것처럼 무작정 네. 그렇게 보이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사실은 빨리 민주당도 간첩법 부분에 대한 내부 말하자면 논의를 통해서 일정 정도 합리적인 범위, 양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오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겠다. 무조건 이제 과거에 간첩이라고 하면 북한만 간첩이냐 하면 지금 국정원 자체도 사실 어떻게 보면 산업 스파이들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도 사실은 산업 간첩이잖아요. 스파이들도 국내적인 지적 재산들이 외국에 넘어가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조금 그것을 폭넓게 좀 글로벌한 차원에서 봐줄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네. 생각이 듭니다. 이 간첩법 개정이 왜 필요하냐면 단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제가 오랫동안 또 북한을 취재해오지 않았습니까, 박 의원님? 북한이 한국의 간첩법의 한계를 악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남용에 대한 우려도 우리가 새겨드려야 됐지만 북한이 우리의 간첩법 적용 한계를 악용하고 있다.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는 북한 공작원이나 북한 스파이가 직접 공작을 펼쳤다면 지금은 중국인을 내세우는 거죠. 혹은 조선 동포를 내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회해서 중국인이나 조선 동포를 통해서 이른바 이 공작을 통해서 얻어낸 은밀한 이 자료나 기밀을 중국인을 한 번 걸쳐서 전달받게 되면 중국인을 우리가 제대로 간첩죄로 처벌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배후에 있는 이 북한 공작원까지 제대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점을 북한이 인지하고 악용하고 있어서 하여튼 뭔가 간첩법 개정이 좀 빨리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박정호 의원께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우선 이 사건에 대해서 보면 그 아버지가 공안이다 그리고 10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취미다. 저렇게 허술할 수가 있어요. 허술할 수 있겠냐. 예,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언론에 나오고 하지만 사건의 전말에 대해 더 정확하게 조사를 해야 되는 거고요. 조사가 필요하다.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침소봉대에서 마치 이것이 정말로 조작을 해서 들어와서 했다면 큰 문제지만 그렇지 않은데도 이것이 계속 한중 관계가 안 좋아지는 쪽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 신중할 필요도 있다. 지난번에 네. 시진핑 주석이 우리 한알령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문화교를 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중국에 대한 음식이나 노래나 이런 드라마 같은 것들을 한국에서 마음대로 볼 수 있는데 왜 중국에서는 요즘 보기 힘드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이 문화교는 정말 매력적인데 부작용은 서로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동안 중국이라는 나라도 워낙 인구가 많고 그 네티즌들이 뭐 이렇게 자기네들 마음대로 얘기하는 것들이 있긴 하지만 이 건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더 철저히 조사해야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실제로 그런 의도가 있었다면 강하게 대응해야지 다음에 이런 일벌백계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뜨거운 소식 함께했습니다.